부분은 이제 1편 총론 부분입니다. 총론 부분은 세문학 연구가 출제됩니다. 1장이 부동산학의 체계, 그리고 2장이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3장이 부동산의 특성과 속성,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부동산의 체계는 시험하고는 별 관계가 없어요. 이 체계는 보통 한 4, 5년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시험 포인트는 거의 정해져 있으니까,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시험 포인트를 딱 점검해 드리고, 그 포인트만 여러분이 몇 번 읽어보시면 시험에 대한 대비책이 되었으니까, 이 1장 체계는 비중 없이 그냥, 우선에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2장하고 3장이 이제 초점인데, 작년 시험에서는 부동산의 분류에서 2문제가 나왔고요. 특성에서 1문제, 이렇게 해서 세 문항이 구성이 됐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개념에서 1문제가 나올 것이고, 이 부동산의 분류에서도 1문제. 이 부동산의 분류는 토지의 용어를 정리하는 겁니다. 토지의 용어에서 1개. 주택 용어도 이제 3년에 1문제 나오는데 작년에 출제가 됐으니까 올해는 토지의 용어에서만 하나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고, 이 특성도 1문제 예상하시면 되는데, 이 1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실제 이 부동산의 특성은 시험 문제는 1문제가 나오지만요, 5문제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의 특성은 우리 교재의 모든 영역에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특성이 해결돼야만 개론이 쉬워져. 학개론에 점수가 안 나오는 사람은 부동산의 특성을 파악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1편에서는 요 부동산의 특성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 속성은 그다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것도 한 3, 4년에 한 번 정도 시험에 언급되는데, 시험 내용은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는 나중에 한번 언급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여기 부동산의 개념하고 토지의 용어, 부동산의 특성, 요 세 개 파트에 주력을 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 16페이지부터 부동산의 체계에서 1장이 수록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다루지 않습니다. 보실 필요 없고요. 나중에 제가 시험 포인트를 점검해 드리면 그 포인트만 몇 번 읽어보시면 되니까 지금은 보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바로 28쪽으로 갑니다. 자, 28페이지 부동산의 개념. 한 문제짜리인데, 올해는 부동산 개념에서 무조건 1개가 나오겠죠. 우리가 다루는 과목이 부동산 학개론이잖아요. 그죠? 이 부동산에 관한 학문을 다루는 과목이니까 부동산의 개념은 아주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지. 부동산이 뭔가를 모르면 이 개론이라는 과목 공부할 필요가 없죠. 자, 부동산은 한자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 부동산이니까 말 그대로죠. 움직이지 않는 재산,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 바로 부동산이라는 뜻이고요. 반대로 이제 동사는 움직이는 재산이니까 동사는 움직인다, 이동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동되지 않게 고정된 물건이면 부동산, 움직이는 물건이면 동산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할 때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이동이 가능하고 움직이면 동산이 되고, 이동되지 않게 고정된 물건이면 부동산이다, 이런 뜻이 되는데, 법률적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포인트는 공시방법이에요. 동산과 부동산이 어떻게 다른가? 공시방법으로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데, 어제 이제 공시법 배웠잖아요. 이제 공시, 공공연하게 표시한다, 알린다, 이 말이죠. 그죠? 어떤 물건을 내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 물건이 내 것이다 하고 남에게 널리 표시하는 것, 이걸 공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자, 근데 지금 우리 요 정여사님 앞에 보면 안경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뭐 지우개도 있고 필통도 있고 뭐 책도 있고 여러 가지, 그죠? 살림을 크게 한 살림 차려놨죠. 근데 요 물건들은 다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라 들고 다닐 수 있죠. 그러니까 저것들은 다 동산이잖아, 그지? 근데 동산은 지금 저 물건들을 우리 정여사님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저건 저분 거야 하고 인정을 해주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은정씨 앞에 놓여있는 거는 은정씨가 찾아오고 있으니까 저건 은정씨 거다고 인정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이동이 가능한 동사는 내가 차지만 하고 있으면 이게 내 물건이다 하고 남에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차지하고 있다, 그게 바로 점유죠. 점유, 차지하는 걸. 그래서 동사는 점유로 공시가 가능합니다.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가 되죠. 근데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 이 이동되지 않는 부동산은 늘 들고 다니면서 이게 내 것이다 하고 표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을 구입하면 등기를 하거나 등록을 해두게 됩니다. 그럼 부동산이 뭐냐? 부동산이란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물건이다, 그래도 되겠죠. 또
등기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그래도 답이 됩니다. 부동산이란 움직이지 않는 이동이 불가능한 고정된 물건 또는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 그렇게 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 부동산을 한자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적었죠. 영문으로 표기를 할 때 영문 표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리얼티라는 표현도 쓰고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표기도 하고 또 리얼 프라퍼티라는 용어도 씁니다. 이게 전부 다 부동산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다만 세 개가 다 부동산을 표현하는 용어인데 가장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통용하는 용어는 리얼 에스테이트가 되겠습니다. 리얼 에스테이트 영어하고 이제 스페인어의 합성어인데 그냥 영문 표기를 할 때는 우리가 부동산을 리얼 에스테이트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 리얼 에스테이트를 첫 머리 글자를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잖아요. 그죠? 리얼 에스테이트 이렇게 대문자로. 그리고 이걸 줄여서 대문자로 이렇게 리얼 에스테이트를 나타내면 이건 부동산 학이라는 뜻이에요. 부동산이 아니고. 그리고 리얼 에스테이트를 소문자로 이렇게 리얼 에스테이트 또는 R만 대문자로 쓰고 에스테이트는 소문자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것도 리얼 에스테이트의 준말이죠. 그죠? 이게 부동산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판서를 할 때 부동산을 한글로 이렇게 적을 때도 있지만 영문으로 이렇게 R이라고 이렇게 적거든요. 그러면 리얼 에스테이트의 머리 글자를 단 부동산이라는 뜻이다. 이걸 알고 이제 수업을 들으시라 이런 뜻이고요. 자, 이제 교재 28페이지 보시면 박스 속에 28페이지 도표에 부동산에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3대 측면에서 부동산을 다양하게 분류해 놨죠. 그 도표가 대단히 중요한 도표. 별 칩니다. 도표에 별 그려놓고 설명드렸습니다. 자, 우리 부동산에는 항상 3대 측면이라는 게 존재해요. 부동산에 존재하는 3대 측면이란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 이 세 가지를 3대 측면이라고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합니다. 항상 이렇게 부동산에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이 존재해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묶어서 합친다. 세 가지 측면을 모두 포괄해서 복합 개념이라 한다. 자, 가장 첫 번째 습득해야 될 용어가 복합 개념이라는 용어입니다. 복합 개념이란 부동산의 3대 측면을 뜻한다. 3대 측면이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이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되겠죠. 바로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세 가지 측면을 묶어서 복합 개념이라 한다고. 그래서 부동산은 이렇게 3대 측면이 존재하니까 우리 부동산에서는 항상 3대 측면에서 부동산을 다양하게 분류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부동산 학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은 대부분 토지를 뜻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90% 이상 그냥 토지만 연상하시면 됩니다. 건물을 결합시키지 말고. 근데 이 토지라는 부동산은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이기도 하고 또 위치가 되기도 하고 공간이 되기도 하고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나 공간, 위치는 전부 부동산을 표현하는 용어인데 다만 이 용어들은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을 뜻하는 용어들입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가 바로 돈이죠. 돈하고 관련되는 용어는 전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을 의미하는데요. 이 토지라는 부동산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자산입니다. 자산 또는 재산. 그러니까 토지가 부를 증식시키는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토지는 자산이다. 또 토지는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서는 취득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부동산은 자본이기도 하고 또 토지는 생산의 3요소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생산의 3요소가 토지, 노동, 자본이다. 그지? 그럼 토지는 바로 생산 요소잖아요. 생산 요소이면서 생산재죠. 생산재, 생산 요소 같은 표현.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라는 생산 요소를 이용해서 농자 활동도 하고 건물도 지어내고 도로도 확충하는 거예요. 생산 요소로 토지가 제공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생산 요소가 되기도 하고 또 최종 소비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리산 국립공원, 우리가 지리산 국립공원을 파헤쳐 가지고 건물 지을 수 없죠. 그럼 그거는 그냥 우리가 늘 바라보는 거야. 보고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최종 소비재로 이용된다 이 말. 토지가. 그래서 부동산은 소비재가 되기도 하고 또 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나 자본, 소비재, 상품도 부동산을 표현하는 용어인데 다만 이 용어들은 전부 다 한번 여러분이 느껴봐요. 돈 냄새가 조금 풀풀 난다 이런 느낌이 있죠. 돈 냄새가 나는 용어가 바로 돈이 경제야, 경제. 그러니까
이 자산이나 소비재 상품과 같은 돈 냄새가 나는 용어들이 다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근데 자연, 위치, 공간, 환경은 기술 측면의 부동산, 자산, 자본, 소비재, 상품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다.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분류 기준이. 그리고 법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누는데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 광의는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죠. 좁은 의미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의 부동산만을 협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민법 99조를 보면요. 민법 99조 1항에서는 부동산 1안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고 99조 2항에서는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은 토지와 정착물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이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토지와 정착물만을 뭐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협의의 부동산. 그리고 이제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바로 좁은 의미의 뭔가를 또 합친 거죠.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이 뭔데요? 그게 민법상의 부동산 바로 토지와 정착물이잖아. 그죠? 이 민법상의 부동산인 협의 부동산에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준부동산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좁은 의미의 부동산은 바로 민법에서 규정한 민법상의 부동산, 즉 토지와 정착물만을 뜻하고 넓은 의미는 이제 협의의 준부동산을 포함한 거죠. 그죠? 자, 이 3대 측면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분류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교재는 이제 기술적, 경제적, 법률 측면의 부동산을 순차적으로 설명해 놓고 있는데 이 기술적이나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은요. 우리 다음 주에 다룰 부동산의 속성에서 다시 나와요. 그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다루고 오늘은 이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에 대해서 알고 갑니다. 자, 법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으로 나눈다 그랬죠. 31쪽 넘겨봅니다. 31쪽에 넘겨서 4번 보면 법률적 개념, 부동산의 법률적 개념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으로 나눈다 그랬는데 자, 가로 1번의 협의의 부동산은 줄치자. 가로 1번의 협의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법 99조에 규정된 토지와 정착물 이것만 뭐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로 2번에 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부동산인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을 포함시킨 개념이다 그랬네, 그지? 그러니까 이제 민법상의 부동산이 바로 뭐야? 그게 협의의 부동산이지. 그 협의에 준부동산까지를 포함해서 뭘 한다?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토지와 정착물. 그지? 근데 토지가 부동산이라는 사실은 누구도 다 아는 거죠. 왜 토지가 부동산인데?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물건이니까 부동산이죠. 근데 정착물도 부동산이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정착물이 부동산에 포함되니까 정착물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바로 정착물이죠. 정착물을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정착물은 게 뭐냐? 자, 다시 한 장 넘긴다. 32쪽. 32페이지 가면 가로 3번인가 해서 토지 정착물하고 나와 있어요. 거기에 정착물의 개념이 두 줄 정의되어 있는데 그 정의 자체가 중요합니다. 정착물이란 주택, 울타리, 상가처럼 원래는 동산이었지만 토지 등의 설치 부착됨에 따라 항구적으로 결합 사용되는 것이 일반화되어 부동산화된 토지 계량물을 말한다.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 정착물 정의 두 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 항구적으로 결합. 그게 동그라미를 딱 친다. 항구적 결합.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이 있죠. 여러 가지 물건인데 그 여러 물건 중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결합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항구적으로. 일시적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그러면 항구적으로 결합이 됐으면 다른 말로 바꾼다. 계속 부착됐다는 뜻이야. 계속. 그리고 계속 부착되어 있다면 이동되지 않게 고정되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고정됐기 때문에
부동산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부동산화. 자, 부동산이 이동되지 않게 고정된 물건을 부동산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정되면 부동산이니까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들 중 이동되지 않게 고정돼 버린 물건. 고정됐기 때문에 부동산화된 거죠. 그런 물건을 우리가 통틀어 정착물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거든. 그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하고 정착물로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토지, 이동되지 않는 대표적인 물건이 토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부동산이죠. 근데 정착물도 부동산이다 그랬네, 그지? 이 정착물이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물건으로 한 구조로 토지나 건물에 결합돼 버리기 때문에 계속 부착돼 있고 이동되지 않게 고정돼 버렸기 때문에 부동산화된 여러 가지 물건들이죠. 어떤 게 있느냐? 대표적으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 그리고 상가라든가 공장도 있습니다. 주택, 상가, 공장, 아파트 이런 것들을 통틀어 건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우리 건물은 대표적인 정착물이죠. 이동되지 않잖아요. 고정된 물건 아닙니까? 그지?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 중에 건물이 있죠. 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건이 있겠죠. 정착물에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뭐라고? 뭐라 이게? 내가 열심히 그렸어요. 나무를. 나무죠, 나무. 근데 대부분의 나무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등기가 된 나무도 있어요. 저 우리 시골에 가면 마을 입구에 뭐 한 몇백 년 된 나무가 딱 버티고 있죠. 그런 것은 마을 불황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등기된 나무도 있지만 대부분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죠. 나무 중에 등기된 수목, 이 등기된 나무를 임목이라 하고요. 대부분의 나무는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 근데 우리 도로변에 가로수가 한 그루 한 그루 이렇게 서 있죠. 나무가 한 그루 한 그루 서 있다. 그러면 수목이라 하고요. 산에 가면 이제 집단적으로 나무가 서식을 하고 있죠. 이렇게 집단적으로 있으면 수목 집단 이렇게 표현하는데 등기된 임목이든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수목이든 수목 집단이든 간에 전부 고정되어 있습니다. 뿌리를 내리고 그죠? 이동되지 않게 고정된 물건이죠. 이 나무는 벌목을 해서 자르기 전에는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뿌리를 내리고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도 대표적으로 정착물이죠. 토지에 설치한 물건인데 계속 부착되어 있고 고정됐다면 전부 정착물이란 말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 중에 또 수목이나 임목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농작물도 있어요. 물론 이제 농작물에 대해서는 이제 3월에 가서 그죠? 구분을 하셔야 돼. 농작물 중에는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수확을 하는 농작물이 있습니다. 벼, 보리, 무, 배추, 고구마, 옥수수, 마늘, 감자, 콩, 담아내기 이런 게 있어. 그죠? 이런 것은 이제 수확을 하죠. 그럼 수확을 하는 순간 이동에 관한 동산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년 단위로 수확되는 농작물은 동산인데 수확은 하지만 나무는 한 장소에 계속 자라는 게 있어요. 감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배나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은 열매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하지만 그죠? 나무는 한 곳에 계속 고정돼 가지고 계속 자라고 있죠. 이런 것은 계속 고정돼 있는 물건이지. 농작물 중에는 이런 농작물이 바로 정착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도로도 있고요. 육교도 있고요. 터널도 있죠. 담장도 있습니다. 담장, 울타리, 그리고 뭐 아스팔트라든가 우물도 있고, 그리고 구거라는 것도 있어. 구거. 물이 흘러가는 도랑. 이걸 이제 구거를 하는 거죠. 전부 인간이 인위적으로 설치를 했지만 토지에, 그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이동되지 않게 딱 고정돼 버렸죠. 이런 물건들을 통틀어 정착물이라고 하고, 우리 민법에서는 바로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다. 그러니까 이동되지 않는 토지뿐만 아니고 토지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 중 이동되지 않게 고정되어 버린 물건들을 통틀어 정착물로 규정하고, 여기까지를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했고요. 바로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이 토지와 정착물만 우리 부동산에서는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이란 바로 좁은 의미의 준부동산까지를 합친 거야. 그러니까 협의의 부동산에 이 준부동산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준부동산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준부동산이. 자, 다시 이제 한 페이지 앞으로 가서 31쪽 가면
31페이지 하단에 박스에 준부동산하게 명시가 되어 있죠. 준부동산이란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부동산과 똑같은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물건을 말하며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물건, 그래서 준부동산, 그리고 의제부동산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거기 3번 지문에 나와있다 그지? 준부동산에는 여러 가지가 있네. 선박, 자동차, 그리고 또 항공기라든가 건설기계, 기계장비라든가, 그리고 임목도 있고요, 공장재단도 있어요. 공장재단도 있고 광업재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어업권이라는 것도 있고 어업권, 그리고 강업권도 있어요. 강업권.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어요. 이 준부동산에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이 사례들을 여러분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준부동산은 이제 모든 과목에 다 나와요. 민법에도 준부동산이 나오고, 어제 배운 공시법에도 나오고, 중개사법에도 나오고, 뭐 세법에서도 준부동산이 나오기 때문에 준부동산 사례는 저절로 나중에 습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물건들을 봐라. 이 선박이 뭔지 알죠? 뭔지 선박이? 아, 그래 맞아. 이거는 굉장히 커요. 20톤 이상 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선박이라 하지 않죠? 이게 선박입니까, 이게? 그지? 이게 선박이죠. 20톤 이상 되는 큰 배를 선박이라는 거예요. 큰 배를 선박이라는데, 20톤 이상 되는 큰 배를 샀다. 뭐 해야 되죠?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를 해야 내 물건이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자동차 사면은 등록을 하죠. 등록부, 내 이름으로 등록이 되고 등록부가 나와야 내 물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비행기 사요. 항공기. 등기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임목. 등기된 수목을 임목을 해야지. 등기가 돼 있죠. 자, 중개사법에서 공장재단, 광업재단 배웠죠? 이번 주에 중개법 언제 했노? 그럼 화요일이 중개법이라 했나? 월요일이 중개법이가? 아이고, 월요일 날 했으면 거의 다 잊어버렸겠는데. 어제 한 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죠? 중개법 어디까지 나갔지? 맨 마지막 시간에 뭐 했어요? 중개사법에서? 예? 맨 마지막 시간에 한 게 뭐야? 여기까지 처음에 이제 중개법 제정 목적 했겠지. 1조가 중개법 제정 목적이니까. 그다음에 2조는 용어에 정의했겠지. 그지? 중개업이란, 중개란,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란, 뭐 소속 공인중개사란, 기업 공인중개사란, 중개인이란, 중개보조는 이런 용어 정의했겠지. 그러니까 3조가 중개법에 명시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에는 토지와 건물,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중개대상물까지는 아마 진도 안 나갔나? 그 정도까지는? 들은 걸 봤어요? 아, 알았다, 그래. 공장재단이 뭔데, 공장재단이? 기계들. 그것만 공장재단이 하나. 아, 알았다. 그래. 공장이라는 건물을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죠, 토지가. 토지 위에 공장이라는 건물을 짓죠. 건물이 있죠. 그럼 건물 내부에 또 뭐 있을까? 제품을 생산하는 기계들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전부 묶어서 한 개로 등기를 딱 해둔 거. 이걸 공장재단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강원도 태백 가면 석탄 나오죠. 그럼 석탄을 파내려면, 그죠? 산에 이렇게 구멍을 뻥 뚫러. 그렇게 해서 이제 강구를 내죠. 강구를 내가지고 여기에 이제 선로를 깔아. 그래서 석탄을 싣고 다니잖아요. 그지? 선로도 깔고. 그리고 석탄을 채굴하는 기구들도 있죠. 석탄하는 기구들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전부 한 개로 묶어서 등기를 해요. 그걸 광업재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광업재단이나 공장재단은 전부 등기를 해두고 있잖아요. 이것도 다 등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업권이나 광업권도 전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선박이나 자동차, 항공기, 기계 뭐 다 들고 다닐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한 물건 아니야? 움직이죠, 이것들 다. 그럼 이건 동산이야, 부동산이라? 동산이지, 움직이면. 근데 동산은 어떻게 어떻게 공시를 한다 그랬죠? 점유, 그래. 나 답을 얘기해줬다. 동산의 공시하고는 점유다 그랬지. 근데 얘들은 동산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등기나 등록을 해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나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부동산과 똑같은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부동산과 동일한 공시 방법인 등기 등록을 해두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과 똑같은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으니까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 부동산으로 의지해 주겠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봐준다 이 말이야. 그럼 저것들도 부동산이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그러니까 준부동산. 부동산으로 의지해 준다. 의제부동산. 부동산으로 간주해 준다. 그래서 간주부동산이라고 돼. 그럼 이것들도 부동산이잖아. 부동산 용어가 붙었으니까 그죠? 부동산이죠. 다만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다. 그렇죠? 좀 전에 우리 준부동산에서 1번 지문에 뭐라 그랬나? 준부동산이란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지만 다른 법률에 의해 부동산과 똑같은 등기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갖춤으로써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물건을 말하며 의제 부동산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줄을 쳤잖아 그게. 그지? 그럼 자 봐라. 이것들은 그러면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하는 건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니죠. 민법상의 부동산은 뭔데요? 토지와 청정물밖에 없어요. 민법에서 부동산은 토지와 청정물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것들은 전부 다른 법률이 있어. 민법이 아닌 다른 법률. 선박법, 임모에 관한 법률, 공장저당법, 광업재단저당법, 항공법, 수산업법, 광업법 이런 법이 있단 말이야. 다른 법이. 그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으로 인정해주는 물건을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은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물건이 있죠. 그게 뭐야? 토지와 정착물이죠. 이거는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건이고 민법이 아닌 다른 법률 그러니까 뭐 항공법이라든가 자동차법이라든가 건설저당법이라든가 이런 다른 특별법이 있다고요. 거기서 부동산으로 간주해주는 물건을 뭘 한다고?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지. 그 부동산은 이렇게 민법에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 물건도 있고 다른 법에서 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는 물건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이 토지와 정착물만을 뭐라 한다고?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지금 우리 협의하고 강의하고 있는 거야. 어이? 바로 민법에서 규정한 토지와 정착물만을 조번음이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여기에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준부동산까지를 합쳐서 넓은음이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협의는 오직 민법에 규정한 토지와 정착물 이것만을 의미하고 광의는 민법에서 규정한 물건과 다른 법에서 부동산으로 인정해주는 물건까지를 합친 개념이다. 이런 뜻이네. 그죠? 자, 부동산의 개념을 정리했어요. 좀 전에 부동산에는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이 있다 그랬어. 그 3대 측면을 묶어서 뭐라 그랬죠? 복합 개념이라 한다. 그럼 복합 개념이 3대 측면을 묶은 거니까 거기에 부동산 용어를 붙여봐.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럼 이 복합 개념이 바로 3대 측면을 합친 거잖아요. 그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란 3대 측면의 부동산이다. 그 말이네. 그지? 즉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라는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모두 묶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은 완전히 다른 용어라. 자, 다시 30페이지가 30페이지 한 페이지 앞에 30페이지 보면 맨 위에 박스에 복합 개념의 부동산, 복합 부동산, 복합 건물 세 개가 비교되어 있죠. 이제 복합 건물은 말 그대로 복합이라는 말이 두 개를 합쳤다는 뜻이니까 한 개, 건물은 한 개인데 용도가 두 개 이상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라. 가장 대표적으로 왜 10층짜리 건물인데 1층에서 7층까지는 상업용이고 8, 9, 10층은 주거용이다. 그러면 이게 용도가 주거용하고 상업용 두 개로 결합됐죠. 이런 건물을 우리가 주상 복합 건물 이렇게 표현하죠. 한 개의 건물이 두 개 이상 용도로 결합되어 있는 거. 이걸 복합 건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건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나오는 거는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을 비교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용어인데 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3대 측면의 부동산. 이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세 가지 측면의 부동산을 모두 묶어서 뭐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랬어. 그럼 복합 부동산은 뭐냐? 복합 부동산은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됐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자, 토지와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토지는 건물과 별도로 등기를 하고 건물도 토지와는 별도로 등기를 해. 그러면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따로따로의 두 개의 부동산입니다. 토지도 건물과는 별개, 건물도 토지와는 별개라. 근데 이 각각 별개의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이 돼가지고 마치 한 개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다. 이렇게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이 돼서 한 개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을 때 이때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은 각각 별개의 따로따로의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이 두 개의 부동산이 뭐였어? 결합된 상태로 마치 한 개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다. 일체. 한 개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을 때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됐다는 거다. 결합돼서 한 개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을 때 이때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아주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시험은 이걸 반대로 내겠죠.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지만 토지와 건물이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지만 이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된 상태로 일치를 이루고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되는 경우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래야지. 그리고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아니지. 이 3대 측면을 모두 묶어서는 뭘 한다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래야 돼. 자, 부동산의 개념을 정했는데요. 우리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 용어를 많이 씁니다. 부동산에서 부동산이라고 하죠. 그럼 부동산 학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인 토지와 정착물만을 뜻할까? 아니면 광의의 부동산을 뜻할까? 우리 부동산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부동산 학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이란 지금 부동산 개념 중에서 어떤 걸 뜻할 것 같아요? 광의의 부동산. 그럼 광의의 부동산이면 이제 협의의 부동산하고 준부동산까지는 부동산이죠. 그러면 자연이나 자본이나 소비재는 부동산이 아니란 뜻이네? 아니지. 부동산 학에서는요. 자연도 부동산, 공간도 부동산, 자산도 부동산, 소비재도 부동산, 정착도 부동산, 준부동산도 부동산이야. 그럼 부동산 학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은 요 3대 측면의 부동산이 모두 부동산이죠. 그래서 부동산 학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은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뜻한다. 부동산 학상의 부동산이란 복합 개념의 부동산입니다. 우리 부동산 학에서 의미하는 부동산 학상의 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을 뜻한다. 그럼 큰일 나요. 민법상의 부동산이 이것만 부동산이면 준부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지? 준부동산도 부동산이야. 부동산에서는 자연도 부동산이고 공간도 부동산이고 소비재도 부동산이고 상품도 부동산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학에서 의미하는 부동산은 바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뜻한다. 그 말입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을 정리했는데 시험 포인트. 가장 최근에 우리 부동산의 개념에서 작년에는 시험이 안 나왔어요. 32회는 31회 시험 문제. 31회는 이렇게 나왔다. 부동산은 3대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다음 중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과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이렇게 해서 기술 측면의 부동산에 자연, 위치, 공간 3개를 넣고 경제적 측면에 자산, 자본, 생산소 3개를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3개는 기술 측면이고 이 3가지는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다. 이걸 구분하는 게 한 문제로 나왔는데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답을 찾겠어요? 그럼 어떻게 나와야 답을 찾냐? 이 정도 쉬운 문제 같으면 발가락에 볼펜을 꽂고 풀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더 쉬운 문제도 있어요. 다음 중 부동산의 개념을 설명한 것으로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1. 자산 2. 자본 3. 생산요소 4. 소비재 5. 공장재단하고 나왔다. 답이 공장재단이겠죠? 나머지는 경제적 개념이지만 공장재단은 법률적 개념이잖아. 그죠?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던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나올 때는 그죠? 이렇게 나오죠. 자, 3월 달 첫 주에 그죠? 모의고사를 칩니다. 무슨 모의고사? 개론만 수업 중에 진도가 다 끝났잖아요. 1, 2월 진도가 끝나면 3월 첫 주에 모의고사 한번 칩니다. 3, 4월 진도가 끝났다 5월 첫 주에 모의고사 칩니다. 5, 6월 진도 끝나면 7월 첫 주에 모의고사를 치고 3번 1년에 3번 모의고사를 칩니다. 저는 전국 모의고사는 여러분들이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돈을 주고 출판사에서 사가지고 와서 치는 거야. 그런 이제 매달 말 아마 3월이나 4월 말부터 1년에 한 7번 정도 칠 거예요. 그건 돈 주고 치는 전 과목을 치는 거고 제가 치는 모의고사는 개론만 치는 거예요. 진도가 한번 마무리되면 2달간 수업한 내용을 얼마나 소화시키느냐. 그리고 여러분의 취약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파악을 해야 돼. 어느 정력이 약한가 그걸 알아야 다음 3설 수업을 할 때 그 부분을 집중해서 설명을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진도가 끝날 때마다 수업 중에 50분을 딱 할애해가지고 실제 시험하고 똑같은 모의고사를 한 번씩 칩니다. 근데 3월달 모의고사 때 1번 문제로 냅니다. 내 미리 약속했다. 자, 부동산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은 1번에 있어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답이 1번이다. 또 3월 모의고사 1번 문제 답 1 이렇게 적어 놓지 마라. 그때 가도 잊어버린다. 근데 이제 2번부터는 다 틀렸죠. 2번부터 틀린데 2번. 부동산은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자연, 위치, 공간, 자산, 자본 등이다. 틀렸죠. 자산, 자본은 이건 경제적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또 틀린 지문. 민법상의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맞죠? 이 협의의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지만 광의의 부동산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다. 아닙니다. 협의 광의는 전부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다. 그죠? 4번 또 틀린 지문 4번 틀린 지문. 준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틀렸지. 이거는 협의에는 포함될 수가 없지. 협의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의 부동산만을 협의라 그래서. 근데 이 준부동산은 협의에 포함을 시켜서 광의로 분류되는 거잖아요. 그죠? 준부동산은 오직 광의만 들어가지 협의에는 들어갈 수가 없죠. 협의는 민법상의 부동산인 토지와 정착물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답 1번 옳은 지분 찾아라 그랬지. 답이 1번에 있어요. 답 1번. 토지와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맞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토지와 정착물이 아니 협의의 부동산이 토지와 정착물인데 그게 왜 광의에 속해? 이러면 조진다. 광의란 협의를 포함하고 있잖아요. 협의에 준부동산까지 합친 게 광의니까 토지와 정착물은 협의에도 포함되지만 광의에도 당연히 포함되죠. 그러니까 토지와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포함된다. 맞죠? 그게 답이라. 근데 1번 딱 이거 넣어놓으면 그죠? 그게 협의인데 왜 광의에 속해? 틀렸다 하고 딱 넘어간다. 네, 1번 문제 해설해줬다 지금. 자,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서브노트 하셔야 되죠. 서브노트 하실 때 모든 걸 서브노트에 다 옮길 수가 없지. 그지? 자, 제일 먼저 딱 해야 될 게 이거다. 부동산에는 3대 측면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3대 측면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분류하는가. 요게 가장 먼저 1에서 그죠? 부동산의 개념에서 1번에 이게 딱 명시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자연, 위치, 공간, 한계다. 이게 3대 측면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분류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 거다. 이게 시험 문제라 그냥. 왜 두 번째, 복합 부동산과 복합 개념 부동산은 다르다 그랬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이해해가지고요. 딱 정리할게 요거예요. 이번 시간에 한 거 중에는 2개만 딱 정리하면 돼. 이 모든 걸 어떻게 수첩에다 지금 이 포켓용 수첩입니다. 이게 노트도 아니고 포켓용 수첩인데 책 한 권을 다 옮겨 적으려고 이러면 안 돼. 책에 다 줄쳤고 필기했잖아요. 그럼 수첩에는 이 여러분이 휴대하고 다닐 거는 엑기스만을 뽑아가지고 그걸 보고 다녀야지. 책 한 권을 어떻게 들고 그러면 기본서를 들고 다니지 왜 저 수첩을 들고 다녀요? 그지? 그러니까 정리해야 될 내용이 딱 있는 거야. 이건 메모해 놓고 반드시 봐야 될 거. 정말 핵심이 되는 쟁점. 이것만을 골라서 적는 게 서브노트예요. 이번 시간에 서브노트 할 거는 2개만 옮기면 됩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 외웠고 이제 35페이지 부동산의 분류로 갑시다. 이거 이제 지워야 되는데 지금 칠판이 없으니까 지워야 된다. 어쩔까? 지워야 됩니다. 지워야지. 이제 다 했으니까. 자, 35쪽에 2절 이제 부동산의 분류로 갑니다. 분류. 이 부동산의 분류는 이제 토지의 분류가 있고 건물의 분류가 있어요. 근데 건물은 이제 핵심이 되는 게 주택이죠. 근데 주택의 용어는 3년에 한 문제 출제가 되는데 작년에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나올 가능성은 아주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토지의 용어에 초점을 두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 이 토지의 용어는 그냥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근데 35페이지하고 6페이지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지목 28가지를 실어놨죠. 근데 그 지목은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아니에요. 어저께 공시법 시간에 지목했지. 그 지목은 이제 지적법이라는 법, 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예전에는 지적법이 이렇게 통용했거든요. 근데 그 법에서 토지가 어떤 용도로 이용되느냐에 따라 토지의 이름을 붙였던 걸 지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지목하고 우리 부동산 학에서 배우는 토지의 용어는 다른 거예요. 왜 지목을 실어놨느냐? 우리 시험에요.
지적법상 지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해서 개론 시험에 나와. 그럼 답이 뭐가 되냐? 개론 시간에 배운 토지의 용어가 답이 되는 거야. 우리가 지금 수업 때 배우는 토지의 용어는 지목하고는 다른 거다 이 말이야. 아니? 그래서 지목하고 구분시키기 위해서 지목을 실어 놓은 거고, 그 지목은 공시법 시간에 어제 이 배 놓은 아저씨 봤지? 배 많이 나오는 아저씨 봤잖아, 그죠? 요즘 좀 살이 좀 빠졌어. 옛날에는 막 와이 사서 단추 터질까 싶어가지고 내가 불안했고 옆에 못 갔다니까. 어제 저녁에 같이 잤어요. 그래? 같이 자야 돼. 근데 이 영감자하고 진짜 같이 도저히 잠을 못 자겠더라고. 코도 얼마나 한시돼서 이제 또 먹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식탐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배도 많이 나왔겠지, 그제? 그 통닭 한 마리 다 혼자 한 마리 다 뜯고 있잖아요. 나는 저녁을 이제 그 시간에 먹는데 자기는 야간 수업 들어가기 전에 저녁을 드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소화를 못 시켜서 밥을 못 먹어요. 점심을 늦게 먹으니까. 항상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습니다. 저녁 시간이 늘 12시죠. 맨날 그죠? 12시 넘어서 저녁 먹고 뭐. 그리고 2시, 3시 돼서 누워요. 소화를 좀 시켜야 되니까. TV 좀 보다가. 저는 이제 편의점에 가지고 요즘은 9시에 식당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죠? 저녁 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수업 끝나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그걸 대표가지고 여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기는 6시에 저녁을 먹어. 먹고 이제 야간 수업하는데 수업 끝나고 또 드셔. 그냥 하루에 5개 먹는 사람이에요. 먹는 거 되게 좋아해요. 통닭 한 마리를 혼자서 다 드시더라고. 소주도 3병을 먹고. 어디시는 그리고 이제 1시에 누웠지. 누웠는데 이 양반이 요즘 좀 몸이 좀 안 좋은지 코를 좀 골더라고. 그래서 저는 또 예민해가지고 또 잠을 못 자거든요. 뒤척뒤척 이랬는데 5시에 딱 일어나는 거야. 5시에 실컷 자고. 그리고 안 자요. 더 주무셔. 뭐 난구 가는데 8시까지 자도 돼. 앉아. 그래갖고 TV 켜놓고 계속 보는 거야. 내가 잘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7시 40분에 가방을 나가는 거야. 아니, 난구 가는데 그 버스 타도 30분이면 가잖아요. 그 시간에 왜 가? 7시 40분에. 8시 40분에 가도 되는데. 그거 가도 식당 문 안 열어. 좀 이따 나가는데. 아니야, 일찍 갈 거야. 이러고. 거기 가면은, 거기 난구에 가면은 식당이 나 10시 넘어서 문 엽니다. 근데 9시에 문 여는 데가 딱 하나 있어요. 학원 옆으로 좀 못으로 돌아가면 누나김밥이라고 해서 누나김밥. 그지만 9시에 문을 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가르쳤지. 거기 가서 김밥집 가서 뭐 아무거나 된장찌개 하나 시켜 드시고 가세요. 이랬더니 7시 40분에 나가는 거죠. 그때 나가고 나서 저 1시간 잤어요. 제가 진짜요. 딱 나가고 나서 딱 1시간 좀 깊이 잤네. 한 8시 반 정도까지 해가지고 1시간 잤는데, 이제 방 같이 쓰지 말자. 이래. 다음 주부터. 딱 옆방에 자라요. 방을 따로 구해든지 해야지. 예전에도 우리가 제가 포항에서 학원을 할 때 매주 같이 잤거든요. 매주. 이분한테 수업을 2과목을 시켰어요. 응? 그러니까 중개사의 공시부터 시키고, 그때 포항에서 할 때는 주택관리사 반도 운영을 했거든. 그래서 주택관리사의 그 관계법규도 강의를 했고, 이렇게 2과목을 하니까요. 이틀을 포항에 계셔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부산 수업 끝나면 포항 딱 오면 그 다음날도 자기는 포항이라 나는 수업 없고, 저녁에 11시 반에 만난 거지, 포항에. 그죠? 그래가지고 항상 저녁 같이 먹고 한 잔 먹고 늘 모텔에서 같이 잤어요. 몸 구조도 다 알아야 돼. 1년을 같이 매주 잤으니까. 근데 사람이 진짜 참 순수한 분이에요. 순수해. 에? 나이에 못지않게 너무나 순수합니다. 진짜 공주 선생님이 정말 순수하고 그래. 근데 좀 먹는 거 좋아하니까 혹시 나중에 점심시간에 식사를 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돼지국밥집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국밥을 한 그릇 시키면서 공기밥을 한 개 추가를 딱 시켜줘. 좋아해요. 알았죠? 그분한테 점수 따는 길이 그겁니다. 자, 이제 지목은 이제 공시법 선생님한테 배우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제 토지의 용어를 배워야 되는데, 그 37쪽부터 토지의 용어가 19번까지 나와 있어요. 번호가. 전부 합쳐보면은 24개 정도 되는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 학개론에서 배우는 토지의 용어는 지적부에서 배우는 지목하고는 다른 것이다. 그걸 알고 접근하시라 이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서 배우는 토지의 용어는 토지 위에 정착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에 따라서 토지의 용어를 이렇게 20몇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물론 그게 교재에 없는 용어도 있어요. 지금 용어가 한 30개 정도 되는데 지금 책에는 24개가 실려 있고, 이제 요즘 시험에 언급되지 않는 거는 다 없애버렸으니까 지금 책에 있는 용어들은 다 알아야 돼. 요즘은 뭐 옛날에는 아주 비중 있게 늘 시험에 내는 용어들만 냈는데, 요즘은
어떤 용어가 시험에 나올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 용어들이 한 두 번 정도만 들으면 저절로 습득할 수 있는 그런 용어들이에요. 별로 어렵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첫 번째에 나오는 1, 2, 3번에 있는 세 개의 용어를 구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용어가 제일 먼저 이제 부지, 그리고 택지, 대라고 돼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토지의 용어니까 땅지자를 붙여야 되겠죠. 그래서 대지라고 해도 맞지만 대지 그래도 맞습니다. 대지 그래도 대나 뭐 대지나 같은 거죠. 이게 지적법에서는 대라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규정되어 있어. 그래서 이제 법상 용어는 이렇게 다르죠. 대라고 해도 되고 대지라고 해도 됩니다. 근데 이 대지는 실제 시험에는 안 나와요. 왜 지적법하고 건축법의 규정 자체가 용어를 틀리게 규정해 놓고 있으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겠지. 그래서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왜 알아야 되느냐 하면 대지가 한 개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다. 6번에 봐. 6번에. 6번에 보면 또 대지가 있거든. 뒤에 넘기면 6번에 대지 하는 게 나오는데 그 6번의 대지는 받침이 오디자 받침이 붙어 있어요. 한자가. 그죠? 근데 3번의 대지는 지금 흑토 받침이 붙었지. 그러니까 받침이 다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대지가 두 개니까 한자를 갖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3번의 대지는 흑토 받침이고 6번의 대지는 오디자 받침이다. 이 한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부지, 택지, 대지 중에 가장 큰 게 부지예요. 그 부지 중에 부지 속에 택지가 포함되고 또 택지 속에 대지가 포함되어 있어. 대가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가 이만큼 있다고 가정해봐. 그럼 대부분의 토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 흰 부분 중에 노란 부분만큼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제 빗금진 부분은 당연히 건축이 불가능하겠죠. 대부분의 토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있습니다. 어떤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을까요? 하천 위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죠. 하천 부지. 그리고 또 철도 위에도 건물 못 짓죠. 철도 부지. 도로 부지. 도로 위에도 건물 못 짓잖아요. 그지? 그리고 또 도로가 전혀 맞닿은 부분이 없는 나무 땅에 둘러싸여서 도로가 전혀 없는 토지가 있죠. 맹지. 그지? 이런 토지들은 건축을 할 수가 없죠. 대부분의 토지는 건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건물을 못 짓는 토지도 있어. 토지가 이제 건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로 나눴을 때 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합니다. 택지. 그러니까 택지는 건축 가능한 토지 그 말이야. 아니? 건축 가능한 토지인데 뭘 건축할 수 있느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 그러니까 주택, 상가,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택지라고 한다. 택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택지 중에서 이제 공업지를 제외한다. 빼버리면 주거지하고 상업지 두 개만 남게 되거든요. 자, 이 노란 부분이 지금 건축 가능한 택지죠. 근데 이 중에서 공업지를 제외해. 공업지를 빼고 나면은 주거지하고 상업지 두 개만 남게 된다. 그죠? 공업지를 제외한 주거지, 상업지 이 두 개만을 대지라고 합니다. 대지. 대지가 조금 어려워요. 대지란 좀 전에 지적법에 지목이 28가지가 있는 걸 봤죠? 지목이 28개가 있어. 28가지 지목이 있는데 그 지목 28가지 중에 대라는 지목이 있어. 지목 글자가 한 글자로 구성된 게 있습니다. 대라는 지목이 있는데 이 지목이 반드시 대로 건축이 가능해야 대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는 이제 지목이 대로 건축 가능한 토지 이런 뜻인데요. 지목이 대가 아니면 대지가 아니에요. 근데 지적법을 보면은 주거지하고 상업지의 지목이 됩니다. 주택과 부속토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일반 영업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와 상업지의 지목은 되지만 공업지의 지목은 대가 아니야. 지적법에 보면 공장과 부속토지의 지목은 공장용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공장용지. 그러니까 이제 공업지는 지목이 대가 아니고 공장용지잖아요. 그래서 대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지는 건축이 가능한 택지 중에서도 반드시 지목이 대로 건축이 가능해야 대지가 되는 겁니다. 지목이 대가 아니라면 대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목이 되기 때문에 대라고 단다 이 말이야. 건축법에서는 대지라고 하지만 지역법에서는 지목이 되니까 그냥 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건축 가능한 토지가 택지고 그 택지 중에서도 지목이 반드시 대로만 건축할 수 있는 주거지, 상업지만을 대지라고 하는 거고요. 부지는 이 흰 테두리가 부지야. 그럼 이 부지에는
지금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노란 부분이죠. 노란 부분은 건축이 가능하죠. 그리고 노란 부분 밖에 있는 빛금지 부분은 건축이 불가능하죠. 그걸 전부 합치니까 흰 테두리가 됐지. 그러니까 토지는 건축이 가능하거나 불가능하거나 둘 중에 한 개고, 이걸 다 합치면 모든 토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토지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용어가 부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를 포괄하는 토지에 대한 가장 넓은 용어가 부지고, 그 부지 중에서도 건축이 가능한 토지만을 택지라고, 택지 중에서도 지목이 대로 건축이 가능한 주거지 상업지만 대지라고 하는 거예요. 대지 또는 대라는데, 이 대지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시험에 낼 수가 없어. 건축부하고 지적부의 규정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시험하고 관계가 없는데 나중에 6분의 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걸 알아놔야 되는 거고요. 시험은 부지하고 택지는 종종 등장합니다. 부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를 포괄하는 토지에 대한 가장 넓은 용어, 이게 부지고요. 그 중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한다. 그래서 부지하고 택지까지는 용어를 기억해놔야 되겠네. 4번으로 가서 후보지와 이행지, 아주 또 중요한 용어가 나네요. 최근 시험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게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한 거고, 최근 5년 동안에는 한 번도 빠짐없이 후보지와 이행지는 반드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시험에서 답으로 요구되는 게 후보지와 이행지에서, 그죠? 60% 이상 답을 요구해. 그 정도로 이 후보지나 이행지는 요즘 비중이 다릅니다. 반드시 비교를 안 하면 안 되지. 자,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전환 중이거나 이행 중인 토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전환 중이다, 이행 중이다, 이 말이 용도가 다른 용도로 변경 중에 있다, 이런 뜻이라. 다른 용도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 토지를 후보지 또는 이행지라는데요. 어떻게 용도가 변경되느냐가 중요하겠죠. 후보지는 용도 지역 상호간에 용도가 변경 중에 있다. 그러면 후보지가 되고,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가 변경 중에 있다. 그러면 이행지가 되는데, 자, 시험 포인트. 지역 상호간에 용도가 변경되는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변경되는지, 이 단어를 가지고 후보지나 이행지를 구분하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상호간이냐 내에서냐. 이 단어가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상호간 또는 내에서, 이 단어가 바뀌면 큰일 나요. 자, 토지의 용도 지역은 크게, 우리 부동산에서는 용도 지역을 크게 대분류하면은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뉩니다. 택지 지역과 농지 지역과 임지 지역, 세 개의 지역으로 나눠요. 이 세 개의 용도 지역을 다시 이제 세분을 해. 소분류한단 말이에요. 소분류해서 세분을 하면 8개의 지역으로 나뉘게 되는데, 좀 전에 택지 지역, 택지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했잖아요. 그럼 택지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세 개의 지역이 있겠죠, 그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가 택지니까. 그리고 농지는 농업활동을 하는 토지가 농지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업활동을 하는 농지 그러면 뭘 뜻하느냐? 논이나 밭이나 과수원을 농지라고 하는 거죠. 밭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전이죠. 논으로 이용되는 토지가 답이고, 과실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과수원이죠. 그래서 전답 과수원, 그러니까 농지에는 전지, 답지, 과수원지 이렇게 세 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지는 산림이에요. 산림도 신탄임지가 있고 영재림지가 있어. 자, 이 산에 가보면, 그죠? 산림이 나무들이 아주 올바르게 성장을 해가지고 기둥도 아주 크고 가지도 아주 울창하게 생겨가지고 나무가 올곧게 자랐어. 그럼 그런 산림들은 이제 건축 자재라든가 목재라든가 가구용으로 쓰거든요. 이런 가구용이나 건축 자재용으로서는 고급 산림을 용재림이라 하는 거고요. 나무가 너무 볼품없이 생겨가지고 목재나 가구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숫지나 땔감용으로서는 저급 산림이 있어. 그런 산림을 신탄임이라고 합니다. 구분할 필요 없어. 신탄임이 뭔지 용재림이 뭔지 그런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후보지나 이행지는 둘 다 용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용도가 변경 중에 있는데, 어떻게 용도가 변경되느냐면, 후보지는 용도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뀐다 그러지. 지역 상호간, 이 말이 뭐냐?
용도 지역이 지금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세 개의 지역이 있잖아요. 이 세 개의 지역 간의 용도가 바뀐다는 거지. 그러니까 택지가 농지로, 택지가 임지로, 농지가 택지로, 농지가 임지로, 임지가 농지로, 임지가 택지로 이렇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 세 개의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어야 되니까 반드시 그죠? 이 세 개의 지역 간에 상하로 이렇게 용도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 후보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가 변경 중이다 그랬네요. 용도 지역 내에서 이 말이에요. 지금 택지 지역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있죠. 그럼 택지 지역인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내에서 이 택지 지역 내에서 이렇게 택지 지역인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내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상업지가 공업지로, 공업지가 상업지, 공업지가 주거지로 이렇게 바뀌거나 또 농지 지역이 전답 가수는 있는데 이 농지 지역인 전답 가수 내에서 전이 답으로, 전이 가로, 답이 가로, 가가 답으로, 가가 전으로 또 임지 지역인 신탄 용계림 내에서 신탄 용계림, 용계림 신탄으로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택지 지역인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내에서 농지 지역 내에서 농지 지역인 전답 가수원 요 세 가지 내에서 임지 지역인 신탄 용계림 내에서 용도가 바뀌어야 되니까 요거 세 가지 내에서 또 요 세 가지 내에서 두 가지 내에서 용도가 바뀌어야 되죠. 그럼 반드시 용도가 이렇게 좌우로 바뀌어야 됩니다. 세 가지, 두 가지 내에서 좌우로 용도가 바뀐다. 그러면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구분하겠지? 자,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다. 그럼 이건 상하로 바뀌었죠? 그럼 뭐야? 후보지지. 임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바뀐다. 후보지죠, 당연히. 주거 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뀌어요. 이행지지. 가수원이 답으로 바뀐다. 이행지. 신타님이 용계로 바뀌어. 이행지죠. 근데 전지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그렇죠. 이거는 상하로 바뀌었죠. 전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 농지 지역이 택지지역으로 바뀐다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후보지가 되는 거야. 아니? 만약에 용계림이 공업지로 바뀐다. 이것도 임지가 택지로 바뀐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후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하로 바뀌면 모두 뭐고? 후보지가 되는 거고 반드시 이행지는 요거 세 가지 내에서 두 가지 내에서 좌우로 용도가 바뀌어야 이행지가 되는 거예요. 구분하겠지? 또 한다 해놓고 못하기만 해봐라. 그러면 막 폐지 분다 그냥.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바뀌었어요. 뭐라? 자,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지금 변경 중이라 그때는 농지로 불러야 할지 택지로 불러야 할지 애매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농지 지역이 택지로 바뀌고 있을 때는 이게 상하로 바뀌니까 당연히 후보지를 해야 되겠죠. 용도가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는 후보지라고 합니다. 근데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바뀌었다는 말은 이 전체가 이제 택지 지역으로 변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 끝났다는 거야. 변경이 완료됐다는 거죠. 그럼 용도 변경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다 끝나버리면 택지로 확정이 됐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택지라고 해야지. 택지 지역이 됐으니까. 그래서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만 붙이는 겁니다. 용도가 변경 중일 때만 붙이는 용어라. 용도 변경이 끝나면 변경된 용어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변경된 용도를 불려주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 그러면 자, 지문이 이렇게 나오겠죠. 주거지가 상업지로 변경 중에 있는 토지는 이행지이다. 맞죠? 주거지가 상업지로 변경 중에 있어. 그럼 주거지가 상업지로 지금 한참 바뀌는 중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이행지죠. 근데 주거지가 상업지로 변경된 토지는 이행지다. 그러면 안 돼. 변경된 이 말은 이미 상업지로 다 바뀌어버렸다는 뜻이죠. 변경된 이 말은 그죠? 그럼 그거는 상업지다 그래야지. 알았죠? 그러니까 변경되고 있는 하고 변경된 하고는 다른 거다. 이게 이제 국어 싸움이야. 이게 국어가 이게 되는 거 아니냐? 요 차이죠. 자, 용도가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만 붙이는 용어가 후보지나 이행지예요. 그러니까 후보지나 이행지는 용도가 바뀌는 과정에서만 붙이는 거지. 용도 변경이 다 끝났어? 그때는 후보지나 이행지라는 용어는 쓰지 않고 변경된 지역을 붙여줘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았지? 자, 후보지나 이행지.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느냐, 지역 내에서 바뀌느냐, 요 단어를 반대로 냅니다.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한다. 이렇게 틀리게 나와. 상호간에 그러면 그냥 후보지한다. 택지지역 내에서 임지지역 내에서 농지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이행지한다 그러지. 그걸 또 후보지한다 그러면 안 되고, 그지? 내에서나 상호간이냐. 요 단어 바뀌는 순간 내년에 만나요. 자, 후보지라 이행지고 다섯 번째 필지와 획지. 토지의 용어에서 아주 중요한 용어,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용어죠, 그죠? 오늘 제가 원래 이제 4시간 수업을 할 때는 주간은 50분 수업에 10분 휴식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3분 휴식하고 4시간 수업을 하는데 야간은 이제 70분 수업에 5분 휴식하고, 그죠? 3시간 반 수업을 하는 거야. 주간은 3시간 50분이지만 야간은 3시간 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휴식 시간도 짧고 휴식도 2분밖에 안 해요. 근데 주간은 원래 3번 쉬어야 되는데 첫째 시간이 오늘 너무 좀 길어져 버렸어요. 11시 10분 돼서 끝나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지금 오늘은 2분을 쉬고 그냥 야간처럼 수업을 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힘들죠. 2번 쉬려고 하는. 괜찮아요? 필 받았네. 가자. 오케이. 필지와 획지 이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용어고 역대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후보지나 이행지는 5년 연속 다 출제를 했고요. 필지와 획지는 5년 중에 한 번 빠지고 4번 나와서 거의 뭐 똑같습니다. 이게 실제는 더 중요해요. 필지와 획지가 상당히 중요한 용어죠. 필지는 법에서 쓰는 용어니까 법률적 개념이다. 이게 왜 법률적 개념이냐? 필지는 지적법이나 등기법에서 쓰는 용어야. 등기법 또는 지적법에서 등기법상으로 토지를 등기할 때, 지적법상으로 토지를 등록할 때 사용하는 등기나 등록의 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등기 등록의 단위입니다. 근데 필지는 지적법에서 필지란, 어제 필지했다면서, 필지란 하나의 지번으로 에워싸인 토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한 개의 지번이 붙는 토지를 1필지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지번이 한 개가 붙으면 필지도 한 개라. 그리고 필지가 하나면 물건이 한 개란 뜻이고요. 지번이 1, 2, 3분지 3개가 붙었다. 그럼 필지가 3필지가 되면서 물건도 3개라는 뜻이다. 알았죠? 이 필지가 이제 한 개의 지번이 붙는 토지로 소유권을 구분하는 단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필지가 한 개면 물건도 한 개, 필지가 4개면 물건도 4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구분하는 기준으로서는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기 등록의 단위, 한 개의 지번이 붙는 등기 등록의 단위를 필지라고 한다. 입에서 그냥 필지 그러면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기 등록 단위, 이게 기계적으로 입에서 주르륵 나와야 돼. 왜 획지는 경제적 개념인데요. 이게 왜 경제적 개념이 되냐? 획지는 법에서 쓰는 용어가 아니고 우리 부동산 학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활동을 할 때 쓰는 용어예요. 자, 예를 들면 중개 활동이라든가 감정평가와 같은 이런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그 토지의 가격이 얼마 정도가 되느냐, 그 토지의 면적은 어느 정도 크기냐, 이런 가격이나 면적을 구분하는 기준이 필요해요. 가격이나 면적의 단위가 아니고 가격이나 면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쓰는 용어라니까. 우리나라는 가격의 단위는 뭐죠? 원이잖아. 원. 가격의 단위가. 면적의 단위는 평이라니 무슨 평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거다 이거. 아이고 참. 평방미터, 제곱미터 그래라. 그냥 제곱미터, 제곱미터. 우리나라는 이제 미터법이 도입된 지가 오래됐어요. 미터법이 도입되기 전까지는 평이 이제 면적의 단위였죠. 한 평, 평이나 보가 같은 말이거든. 한 평 또는 1보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1제곱미터, 몇 제곱미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냥 여러분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해가지고 나중에 사무소에서 아파트 이렇게 광고해야 되잖아. 물건 광고, 그죠? 근데 사무실 이 유리창에다가죠 34평 이렇게 붙이면 큰일 나요. 가태로 맞습니다. 면적의 단위가 평이 아니기 때문에 34평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112제곱미터, 112제곱미터 해놓고 가로 속에 9 34평형 이렇게 적는 거야. 그래야지 제곱미터로 표시하고 평 이러면 바로 가태로 나옵니다. 알아야 돼. 그런 거 큰일 나요. 나중에 잘못하면. 지금 가격의 단위는 원이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죠. 그러니까 이게 획지는 가격이나 면적의 단위가 아니야. 또 필지도 마찬가지. 가격이나 면적의 단위가 아니고 등기나 등록할 때 쓰는 등기 등록의 단위예요. 뭐 할 때 쓰는 단위인가? 이게 중요한 거야.
등록의 단위를 필지라고, 획지는 이제 가격의 면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그냥 쓰는 용어인데,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를 1획지 이렇게 표현해요. 가격이 똑같은 한 테두리. 그래서 정의하면 이 정의 자체를 그대로 외운다. 획지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 이렇게 딱 외워요.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를 1필지. 한 개의 집의 아니.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를 1획지. 죄송합니다. 잠깐 제가 다른 생각했습니다. 내가 한 대 맞을게. 한 개의 지붕이 붙는 번지가 한 개로 형성된 한 덩어리를 필지,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를 획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이게 어려운 건 없어. 도로가 이렇게 확보됐는데 도로변에 토지가 한 개 있다. 이 토지가 전체가 1번지라 1번지. 그럼 지번이 하나죠. 지번이 한 개로 이렇게 형성된 요 한 덩어리를 필지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전반부는 1번지인데 후반부는 2번지다. 그럼 지번이 두 개로 형성되어 있죠. 필지가 두 개다 이 말이고요. 두 필지고, 필지가 두 개면 물건도 두 개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하나의 지번이 붙는 한 개의 지번으로 형성된 요 한 테두리를 필지라고 한다 이 말. 그다음에 획지는 역시 도로변에 토지가 하나 있어. 근데 이 토지가 전체가 제곱미터당 10만 원 수준으로 가격이 형성됐다고 가정하자. 그럼 이거는 한 개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잖아, 그죠? 이 가격이 똑같이 형성되는 요 한 덩어리를 1획지라고 한다 이 말이야. 근데 토지라는 것은 도로에 접할수록 가치가 높고 도로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가치는 하락하는 거야. 그래서 전반부는 제곱미터당 10만 원인데 후반부는요 제곱미터당 8만 원 수준이라. 그럼 가격 수준이 두 개로 나눴죠. 획지가 두 개다 이 말이야. 획지가 두 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전체가 한 개의 획지가 될 수가 없지. 가격이 다르니까. 이 가격이 똑같은 요 한 덩어리를 획지, 하나의 지번으로 형성된 요 한 덩어리를 필지라고 하는 거지. 그럼 필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지요? 지번. 지번이 필지를 구분하는 기준이고 획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격이죠. 그래서 가격으로 구분하니까 이 획지가 경제적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필지하고 획지는 구분 기준이 서로 다르니까 필지하고 획지는 크기가 두 개가 똑같을 수도 있고 필지가 더 큰 경우가 있고 획지가 필지보다 더 큰 경우도 있어요. 자, 거기에 교재에 보면은 박스 속인가 뭐 어디 있을 거야. 1필지가 1획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1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찾았어?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자, 그거 이제 구분하고 가자. 자, 첫 번째 도로변에 토지가 한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가 전체가 1번지입니다. 1번지. 1번지니까 지번이 한 개가 붙었다 그죠? 근데 가격 수도 전체가 제곱미터당 10만 원으로 똑같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번이 한 개니까 필지가 하나라는 뜻이라. 근데 가격 수도 한 개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획지도 한 개라는 뜻이죠. 1필지가 1획지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역시 도로변에 토지가 있어요. 근데 이 전체가 1번지예요. 1번지인데 토지는 도로에 접할수록 가치가 높고 도로에서 거리가 멀수록 가치는 점차 하락한다 그랬어요. 그걸 우리가 전문용어로 뭐라 할까? 도로에서 거리가 멀을수록 가치가 하락한다. 깊이가 깊어질수록 가치는 점차 하락한다. 이게 감정평가에서는 깊이 가격 체감 원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은 우리 중개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지만 예전에 우리가 시험 칠 때는요, 그 감정평가, 지금 여러분은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는 세 가지 방식밖에 없죠.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3방식만 배웠잖아요. 그죠? 방식은 세 가지가 있었잖아.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그리고 그 각 방식에서 가격과 임대료를 평가하는 방법은 7가지로 나눴죠. 그런 게 있어요. 지금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세 가지 방식만 배우는데 우리 때는 노선가치 평가법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회계 분석법이라는 것도 있었고 상당히 범위가 넓었습니다. 공법도 지금은 여러분은 6개만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공법에 6개 법이 우리 시험 범위다 들어봤죠? 공법 시간에. 근데 우리 때는 9개 법이었어. 국토계획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6개만 배우잖아요. 여러분. 그지? 우리 때는 산림법도 있었고요. 산지관리법도 있었고 개특법도 있었어요. 개특법.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 이름만 20글자야. 법 이름을 모아가지고 줄여서 개특법. 개특법이 법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시험장에 갔어요. 진짜 그랬다니까. 우리 때는 이제 9개 법을 배웠죠. 근데 지금은 범위도 좁아졌고 얼마나 좋노, 그죠? 참 요즘 시험에 전교사 시험 쳐가지고 떨어진다 하면 참 연구 대상이다, 진짜 연구 대상. 어? 옛날에 어려울 때도 다 합격하고 했는데 뭐 지금이 어렵다 그러죠. 어렵기는 뭐가 어렵습니까 지금. 그냥 완전히 뭐 옛날에 비하면 진짜 좀 아주 편안하게 공부하고도 합격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죠 지금은요. 근데 진짜 초기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고시였고요. 여러분이 정반대로 생각하는데 정말 그 2회부터 해가지고 한 13회까지 그때 초기에 한 10년 동안은 진짜 어려웠어요. 2년에 한 번씩 시험 쳤고 완전히 뭐 주관식 나오고 상대평가라서 몇 명밖에 안 뽑고 시험도 전부 한자로 출제를 하고 해가지고 정말 힘든 부동산 고시라는 표현을 쓸 때가 초기였지. 지금은 얼마나 편해요. 동영상도 있지 뭐 그죠? 얼마나 좋노. 뭐 왜 떨어지는지 내 이해를 못하겠다. 머리를 한번 쪼개보고 싶다.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진짜 붙어야 돼요. 저하고 또 이게 1년 같이 공부해갖고 또 떨어지면 진짜 연구 대상 됩니다. 나중에. 예? 나중에 합격점 올 때 다 오셔야 돼요. 예? 마음은 오고 싶지. 자, 도로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격은 좀 하락을 하는데 이 도로의 첫판부는 가격이 제곱미터당 10만 원 수준인데 중간부는 제곱미터당 8만 원 수준이고 끝자락은 제곱미터당 한 5만 원 수준이다. 그러면 이건 전체가 이제 지번은 몇 개고? 한 개죠. 지번이 하나니까 필지는 하나죠. 그죠? 필지는 하나인데 가격 수준은 여러 개로 나눴으니까 획지는 3개가 됐잖아요. 그지? 획지가 여러 개죠.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도로변에 역시 토지가 있어요. 자, 이거는 1번지야. 가운데는 2번지고 끝은 3번지예요. 지번은 3개가 붙었습니다. 근데 1, 2, 3번지가 모두 가격은 제곱미터당 10만원으로 똑같이 형성됐다고 가정해 본다. 그러면 지번이 3개니까 필지는 3필지죠. 필지가 여러 개라. 필지가 여러 개인데 가격 수는 전부 한 개로 10만원으로 딱 통일되어 있죠. 그죠? 획지는 이건 한 개인 셈이죠. 가격은 전부 똑같이 10만원이니까. 자, 이렇게 한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될 수도 있고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죠. 또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첫 번째는 한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가 됐으니까 필지하고 획지의 크기가 똑같죠. 근데 두 번째는 세 개의 획지가 모여서 한 개의 필지를 구성한 거야. 그 필지하고 획지 중에 뭐가 커? 필지가 크죠. 획지는 필지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세 개의 획지가 모여서 한 개의 필지를 형성했으니까 필지가 더 큰 경우고 이 세 번째는 이제 세 개의 필지가 모여서 하나의 획지가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획지가 더 큰 경우죠. 필지보다. 그래서 필지하고 획지는 크기가 같을 수도 있고 필지가 큰 경우도 있고 획지가 큰 경우도 있죠. 구분 기준이 필지를 구분한 기준은 지분이고 획지를 구분한 기준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크기가 같을 수도 있지만 필지가 큰 경우도 획지가 큰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정리됐죠? 자, 시험에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온다.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될 수는 있으나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지로 구성될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와. 있지.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 정도는 지문 나오면 해결하겠죠? 자, 이제 나중에 2월에 가면 우리 12월 말에 감정평가에서 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7조에 규정된 평가 방법을 몇 개를 정리했거든요. 평가는 대상물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그걸 개별평가라 그랬죠. 그 물건이 하나지만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하는데 그걸 구분평가라 그랬다. 근데 물건이 이렇게 2개 이상 여러 개라. 물건은 2개 이상 여러 개지만 이 2개 이상 물건이 마치 한 개처럼 일치로 이용되고 있을 때는 이걸 싸잡아서 한 번에 평가한다 그랬어. 그게 일괄평가였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별평가, 이건 구분평가, 일괄평가인데 뭐 지금 기억이 나면 좋겠지만 그죠? 2월에 가서 한 번 더 정리하고 나서 감정평가의 분류까지는 3월에 가서 접목을 시키고 오늘은 자 필지 그러면요 기계적으로 그냥 필지 그러면
하나의 지번이 붙는 등기 등록단위. 입에서 그냥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다음에 획지 그러면 요거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에서 요게 입에서 주름 나야 돼. 뭐가 똑같은 한 덩어리? 가격. 요 자리를 용도로 바꾸면 안 돼. 응? 그러니까 용도가 똑같은 여러 개의 토지를 묶으면 또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거는 획지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잘 봐라. 1번지, 2번지, 3번지 토지가 있어요. 근데 도로가 여기에 딱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로가. 이 3번지는 제곱미터당 10만원 수준. 2번지는 제곱미터당 8만원 수준. 1번지는 제곱미터당 4만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가격이 전부 다르죠? 그럼 이게 획지가 한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세 개지.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를 1획지를 한다 그랬으니까 요것도 한 개의 획지고 이것도 하나의 획지고 요것도 하나의 획지죠. 그럼 이거는 세 개의 획지니까 이 전체를 하나의 획지라고 하지 않아요. 다 다른 획지들이지. 그런데 1번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 1번지가 농지로 이용되고 있다. 2번지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 3번지도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 그럼 이 세 개의 토지는 전부 농지로 이용되니까 용도는 똑같이 이용되고 있죠. 용도는 똑같잖아. 그죠? 그럼 용도가 똑같은 요 세 개의 필지, 요 세 개의 토지를 한 덩어리로 묶어. 그럼 이것도 1단의 토지가 되잖아. 그죠? 이게 용도가 똑같은 요 한 덩어리는 뭐라느냐? 이거는 1단지라고 합니다. 1단지. 자, 거기 18번 펴봐. 18번. 18번. 아니 18페이지가 아니고 토지의 용어 지금 하고 있잖아. 토지 용어 지금 5번인데 18번 가로 18번 그게 1단지 나오잖아. 18번에 1단지 18번 1단지 그 1단지 보니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2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그러니까 봐봐. 이게 용도는 똑같잖아요. 용도가 똑같은 세 필지잖아. 그죠? 필지가. 이 2필지 이상의 요 1단의 한 덩어리를 묶어서 이걸 1단지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럼 1단지는 뭐가 똑같아야 돼요? 용도가 똑같은 토지라니까. 용도가 똑같은 한 덩어리를 1단지,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를 획지.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획지를 한다. 그러면 틀렸지. 이건 획지가 세 개니까. 그러니까 1단지라는 용어는 원래 없었어요. 획지의 용어를 획지를 그죠? 틀리게 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획지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1단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된 거야. 이거는 획지가 아니고 1단지라는 용어를 써야 돼요. 근데 실제는 1단지라는 용어는 시험에 나올 수가 없는 용어인데 만들어진 용어죠. 획지를 잘못 내면서 이제 1단지라는 용어가 새로 생겨난 건데 1단지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구분할게. 가격이 똑같은 한 덩어리는 획지, 용도가 똑같은 한 덩어리를 1단지를 한다. 요 정도 알아두면 되는데 이 1단지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18번은 획지의 개념 중에 이제. 그래서 요 자리를 다른 용어로 바꾸면 안 돼. 가격이 똑같은 1단의 토지. 이거는 용도가 똑같은 1단의 토지. 다르잖아요. 이 가격을 용도로 바꾸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필지와 획지였고 요 필지 그러면 하나의 지분이 붙는 등기 등록단 이 말이 바로 나와야 돼. 획지 그러면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이 말이 딱 나와야 되고.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토지 용어 정리했죠. 그럼 서브는 또 옮길 때도 그죠? 가장 우선적으로 옮겨야 될 게 토지 용어에서 1번이 바로 이겁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요 딱 정리 바로 해야죠. 1 해가지고 후보지의 이행지 정리하고 2 해가지고는요. 필지와 획지가 꼭 구분돼야 되겠죠. 이게 필지 하나의 지분이 묻는 등기 등록단위, 획지, 가격 수준이 비슷한 1단의 토지. 요거 딱 메모해두면 돼. 그 다음에 이제 참고해서 기억할게. 그지? 부지. 건축 가능한 토지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를 포괄하는 가장 넓은 용어. 요 부지 정리해놔야 되죠. 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를 택지한다. 요 두 개도 딱 비교해서 정리해야 돼. 요 정도까지 하고 이제 6번부터는 그죠? 칠판을 좀 지우고 쉬었다가 정리해야 되겠네. 그지? 칠판이 없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 고생했습니다.